네,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프로입니다. 오늘 신과대화 시간에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란을 견제하고자 하는 트럼프의 의도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란과의 충돌과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 중국의 속셈 또는 계산, 이것도 궁금하고, 얼마 안 있으면 중국의 양회도 있고 미중 정상회담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중국의 행보와 중국의 계산법이 어떤지를 꼭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학과의 김희교 교수님을 모시고 중국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사실은 중국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야 이거.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던데 좀 억울한가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는 중국이 그래도 이란하고 그동안 친해놓은 결과인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중국 배는 무사 통과하고 있더군요. 예, 무사 통과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란으로서는 유일한 우군인 중국이 있어야 하고요. 이란 석유의 최대는 80%까지 중국이 샀거든요. 예. 지금은 미국 눈치를 봐서 50% 이하로 떨어뜨려 놨지만 이란산 석유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에게는 절대적인 구원자죠. 고객이니까. 예. 고객 유일하게 이란 석유를 팔 수 있는 곳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중국에 밑보여서는 안 되는 입장에 놓여 있고요. 이제 전쟁이 지속되면 어쨌든 전쟁을 끌고 갈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고 생필품이 들어와야 될 텐데, 예. 그 돈을 결국은 댈 수 있는 지금으로 봐서는 유일한 국가는 중국이거든요. 그럼 석유를 거기에 팔고 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통제된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중국 배는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중국도 이란 도와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석유가 필요한 마당에 이란산 석유가 싸게 나오고 있으니 내가 우리가 쓰면 좋겠네. 그런 생각이었겠죠. 예, 당연히 중국과 이란의 관계는 동맹 관계는 아니고요. 이른바 상하이 협력 기구나 브릭스와 같은 기구에서 앞으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데 힘을 한번 모아보자라는 막연한 합의 정도를 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국가들이어서 북한이나 러시아처럼 군수 장비를 대주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다만 중국으로서는 석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이란 석유를 사지 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석유는 계속 살 것 같습니다. 중국의 이 전쟁에 대한 입장은 뭐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나쁘답니까? 아니면 절대적으로 입으로는 이건 국제법 위반이고 주권의 침해이기 때문에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있고 유엔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란이 기대하기는 그것 이상으로 자기를 도와주기를 기대를 했을 텐데 실질적으로 그런 스탠스는 전혀 취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중국은 사실 이란만 상대하는 국가가 아니거든요. 중동 전체를 상대해야 되고 이스라엘하고 관계도 나쁘지 않고 멀리 보면 중동 전체를 재편하는 데 있어서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이란을 다 중국의 중재하에 하나의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려고 했던 큰 꿈도 가지고 있었고요. 예. 더 중요한 건 미국이에요. 미국과 정상회담을 3월 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란을 편을 들었다가는 결국 미중 대화도 박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중국으로서는 세계 전략으로 봤을 때 미국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중동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해치고 싶은 생각은 중국도 없고 미국도 없어 보입니다. 중국도 대놓고 미국을 비난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네, 말로는 비난을 하는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 그런 이란은 상황. 뭐를 기대하면 뭘 기대했을까요? 무기를 빌려줘요? 아니면 돈을 좀 줘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으로부터 가장 기대하는 거는 싸울 수 있는 무기겠죠. 무기를 줄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하고 중국일 텐데 러시아는 절대적으로 준군사 동맹적 관계에 있었는데 의외로 러시아는 지금 오히려 그런 관계에서 발을 빼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리한 쪽으로 몰고 가는 데 몰두하고 있고요. 중국은
그 이전에도 무기를 팔지는 않지는 않았지만 예. 그저 다른 국가에 파는 수준 이상으로 군사적 관계를 밀접하게 가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란이 거기까지 바라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앞으로도 계속 바랄 것은 경제적으로 자기 석유를 사주는 것은 계속 해주기를 바랄 거고요. 아마 중국도 그건 계속 할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중국의 약점은 에너지를 수입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식량과 에너지. 그런데 얄밉게도 베네수엘라 석유, 이란산 석유, 러시아산 석유, 미국이 쟤네들이랑 놀지 말라고 찍어놓은 그 나라들에서 계속 석유를 사다가 중국은 싸게 오히려 쓰고 있으니까 네. 좀 베네수엘라도 손보고 이란도 손보고 해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결국은 중국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면 너무 무리예요? 아니면 맞을까요? 만약에 세일가스가 나오기 이전의 상황이라면 미국에서 세일가스가 나오기 이전의 그 상황이라면 그 분석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미 미국도 충분히 자급자족할 수 있는 석유가 나오고 있고 그게 베네수엘라 석유까지 미국이 앞으로 책임져야 될 상황이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 석유를 가지고 중국을 통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석유를 중국에 팔아야 되는 입장이 더 강한 거죠. 미국은? 네, 미국은. 셰일이 나옴으로써 오히려? 오히려? 예. 미국이 석유가 넘치거든요. 그 넘치는 석유를 팔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계속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도 석유를 좀 사라, 가스를 좀 사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북쪽의 가스, 알래스카의 가스 투자도 좀 해라 이런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러시아 석유를 러시아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러시아 석유의 판매를 인도하고 중국한테 사지 말라라고 요구를 했지만 예. 두 국가 다 말 안 들었습니다. 그게 그 자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수입원인데 네. 그걸 말을 안 들었고 말을 안 듣고 나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별로 없었어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50% 올렸지만 최근에 그것도 오히려 미국이 불리해짐으로써 다시 관세 협상을 다시 해서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석유로서 중국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없어 보입니다. 중국도 이미 그럴 과정을 이제 트럼프 1기 때부터 미국은 중국을 때리기 시작했고 중국을 봉쇄하려는 작업들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국은 미국이 자국과 전면전을 벌일 때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10년 넘게 고민을 해왔어요. 그중에 하나가 이 에너지원 수입화를 다변화시키는 거죠. 따라서 그런 조치 중에 하나로 이제 베네수엘라와 이란과 같이 미국이 싫어하고 사지 말라고 하는 국가의 석유도 계속 무시하고 사왔던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뭐 석유 지금 비축량도 상당히 3달 이상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미국이 중국을 때리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썰보다는 저는 이스라엘이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미국을 부추겨서 이란, 헤즈볼라가 지금 힘을 잘 못 쓰고 있고 한 이런 상황에서 이란을 완전히 쓰러뜨리기 위한 전략으로 미국을 꼬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에너지를 옥죄서 중국을 불편하게 만드는 전략은 사실상 포기했다고 봐야 된다. 네, 포기했다고 봐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오히려 미국의 가스를 팔 방법을 찾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겨우 고객 찾으려고? 그러니까 미국의 가스가 남으니까 그거 파는 고객 찾으려고 넘버 2로 부상하고 있는 미국의 가장 큰 라이벌을 그 라이벌의 가장 큰 약점을 그냥 그래 이제 우리는 뭐 물건 팔아야지 어떻게 하겠냐라고 바꾼다고요? 나 그 조금 그러니까 이제 지난 10년간 역사를 좀 봐야 되는데 중국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에너지도 하나 있을 거였죠.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반도체였어요. 반도체로 중국의 산업을 몰락시켜서 중국의 숨통을 끊어 놓으려고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배터리도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중국 빅테크 기업도 계속 제재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모두가 미국의 뜻대로 다 안 되었단 말입니다. 관세를 올렸는데 관세조차도
오히려 중국은 수출을 다변화시켜 버려서 관세 제재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조치를 취했고요. 그러니까 하다 다 해봤는데 안 된 거예요. 안 된다. 그런데 거기에 또 히토리하고 대두와 같은 미국으로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자 뭐 수입과 수출에서 다 필요한 거죠. 그 절대적인 것이 중국의 목줄을 오히려 역으로 잡아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해버렸기 때문에 미국이 이번에 국가안보 전략을 아메리카 대륙 쪽으로 집중하려고 하던 이유도 예. 옛날과 같이 다시 지원으로서 세계 전체의 패권을 누리는 방식이 중국을 승복시키지 못함으로써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일단은 자기 바운더리부터 단단히 하고 힘을 기른 다음에 중국으로 나아가자 이런 전략적이 하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당분간 중국은 포기 미국 입장에서는 예. 그렇다면 오히려 손을 적어도 트럼프는 미국 전체는 아니지만 적어도 트럼프는 이번에 3월 말부터 시작되는 미중 정상회담을 꽤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고요. 예. 에이펙 회의에서도 대만 문제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언급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네. 그 모든 조치들이 다 어쨌든 상당한 수준의 미국과 중국과 타협을 하는 접점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근데 교수님 한 5년 전만 해도 트럼프 일기 때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왜 저렇게 중국을 괴롭히고 저래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기 밑에 2등이 뭐 우리 GDP의 70%뭐 60% 이렇게 육박하면 한 번씩 다 손을 봤어요. 이거는 미국의 공화당이 집권하든 민주당이 집권하든 이건 아메리카는이라면 당연히 그러는 거고 이제는 거의 전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막 되게 설득력 있고 그렇지. 저 1등이 2등을 견제하는 건 당연하지. 그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중국은 싹을 자르려고 하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지금 교수님 말씀은 그거 뭐 마음속으로 아예 포기했는지는 모르지만 당분간은 미국이 중국을 저렇게 세게 견제하거나 하는 일은 이제는 안 할 것 같은데요 라는 뉘앙스로 받아들여지면 이거 되게 큰 변화인데요. 제가 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미국이 G2로 치고 오는 중국을 무너뜨리고 싶었죠. 그리고 단단한 패권을 장악하고 싶었는데 예.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WTO에 가입시킬 때만 하더라도 통제 가능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도 서방 선진국처럼 될 줄 알았죠. 서방 선진국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라는 막대한 시장이 미국 상품이 다 장악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됐어요. 목줄을 재는 타이밍이 당연히 패권국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 그게 제가 보기엔 너무 늦었어요. 중국을 견제하기엔 오바마 2기 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오바마 2기 때는 이미 중국이 미국의 GDP의 75% 수준까지 거의 올라갔었거든요. 너무 컸고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너무 높아졌다. 높아졌죠. 그리고 그때만 해도 눈에 잘 안 보였지만 중국이 지금처럼 빅테크 기업들이 올라오리라고 예상한 것 판단도 너무 늦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오판을 미국이 했던 거고요. 그래서 트럼프 1기부터 시작을 했을 때 사실 중국도 미국하고 버텨서 견뎌낼 수 있을지는 장담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미국에 대해서 굉장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고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관세 전쟁을 하면서 그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요. 관세도 브라질이나 인도처럼 올릴 때면 올려봐라 라는 것으로 확실히 중국이 싸워보니까 미국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버거워진 상대인 건 맞는데 네. 그럴수록 총력을 기울여서 빨리 승부를 봐야지. 중국의 성장 속도는 미국보다 당연히 빠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더 버거워질 거고 더 버거워질 텐데 네. 1등 국가 내줄 생각일까요? 그럼 미국은? 내주고 싶지는 않겠지만 중국의 숨통을
죄일 수 있는 무기가 없어져 버린다. 답답은 하나. 네, 그 가장 핵심적인 무기가 반도체였는데 반도체도 사실상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거의 따라와 버렸고 반도체로서 목줄을 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져 버렸고요. 예. 제조업도 이미 세계 제조업의 30%를 좌지우지하는데 그것 없이는 미국도 살기 어려운 행편이 지금 되어버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세 전쟁을 벌였는데 관세는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더 손실을 보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옥죄 무기가 지금 마땅하게 없는 거죠. 마음은 답답하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란을 친 게 굳이 중국을 견제하고 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기에는 네. 미국은 좀 이제는 힘도 잃었고 의지도 좀 꺾인 것 같다. 그냥 이란과 이스라엘의 싸움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그런 말씀이군요. 네. 더 심하게 말하면 미국이 지금 그렇게 큰 세계 전략을 펴고 구체적인 디테일한 작전을 짜서 접근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이번 전쟁도 상당히 보면 치고 나서 뒤에 전략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전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미국이 지금 정확히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그 가는 방법은 뭘지에 대한 계획들이 되게 당황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이. 잘 수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곧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미중 정상회담 있을 거라고 하는데 트럼프가 중국을 이리 협박하고 저리 압박하고 해서 뭘 받아내는 그런 회담이 아니라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둘이 갑자기 친해졌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으로부터 뭘 더 얻어낼 것도 참 마땅치 않은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군요. 예, 서로 체면치레를 해줄 수 있는 기브 앤 테이크는 충분히 있을 거고요. 예. 예를 들면 뭐 대두를 사준다든지 명목산 석유를 좀 사준다든지 그다음에 항공기를 구매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중국도 해줄 거고요. 반면에 이제 그걸 계기로 중국의 목을 옥죄려고 했다면 이번 정상회담도 정상적으로 안 돌아갔겠죠. 그런데 지금 3월 중순에 파리의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허리펑 경제부총리하고 만나기로 했고 거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아젠다들을 보면 기존에 제대로 되고 있지 않던 양국 상호 간의 투자까지도 협의하고 있거든요. 되게 친해지겠네 갑자기. 네, 그러니까 저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는 척을 지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곳으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저는 훨씬 많아 보입니다. 야, 이거 이러면 되게 지금 요즘 그 특히 우리나라가 점유율 높은 비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네. 업계에서도 이슈가 하나 있는데 지금은 중국하고 미국이 서로 이제 척지고 있어서 중국산 D램, 중국산 낸드는 미국이 안 사쓰고 못 사쓰게 하고 있거든요. 그 덕분에 전 세계 D램은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3개밖에 못 만드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현물 가격이 저렇게 높은 건데 그 이유는 저 반도체 중국 저 친구들 저거 견제해야 되니까 저거 사다 쓰면 반도체가 크기도 하니까 문제고 저놈들이 저기에다 뭘 심어놨는지 어떻게 알아 뭐 등등. 근데 미국이 중국이랑 이제는 너무 싸우지 말고 어쩔 수 없다. 2등을 인정하고 뭐가 좀 협력도 해서 우리도 먹고 살 길 찾아야 되겠다고 하면 곧 반도체 관련해서도 중국과 미국의 사이에 쌓은 벽이 미국에 의해서 무너지거나 낮아질 수도 있겠네요.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에 CATL하고 포드하고 손을 잡고 사실은 한국 걸 밀어내고 중국 걸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조치들이 지금 뭐 현장에서는 일어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건 미국 기업들의 요구가 절대적으로 그렇죠. 중국과 그렇죠.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전선 황이 그렇게 중국에 자주 가고 중국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도 전선 황도 중국 없이는 엔비디아의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반도체도 어쨌든 최고 고사양에 대한 제재를 풀 가능성은 이번에는 없어 보입니다만 어쨌든 이전에 해왔던 것보다는 훨씬 완화된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이고요. 저는 뭐 그게 꼭 부정적으로만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때문에 우리가 눈치 보고 중국에 못 팔았던 것들도 길이 다시 열릴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네.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보면 꼭 손해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변화가 변화는 있을 수 있다.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열린다고 보여집니다. 그 뭐 시기까지 찍어달라면 좀 그렇습니다만 진짜 곧 올해만 해도 올해 네. 안에 야 미국 중국이 저렇게 친하게 될 줄은 누가 또 알았겠나. 야 진짜 세상에 모를 일이야 라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만큼 네, 지금 뭐 벌써 H200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중국에 팔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신호탄이라고 보여집니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가급적이면 이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것은 윈윈하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그러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말에 넘긴 김에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유럽도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유럽이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중국을 대상으로 했던 배타적인 법 조치를 취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AI와 반도체가 빠져버렸어요. 예.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것은 지속되는데 그것도 아예 배제시킨 것이 아니라 70% 아마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 유럽에서 생산을 하면 가능하게 기본적으로 미국이 글리랜드 문제를 손대고 나서는 유럽의 태도가 확실하게 중국과 다시 손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 벽도 급작스럽게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도 동시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렇군요. 이란 얘기로 시작하려고 했다 중국 잠깐 여쭤봤는데 중국과 미국 관계가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그렇게 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은 그럼 그런 식으로 될 거고 그럼 현안으로는 구체적으로는 뭘 미국이 중국한테 원하는 게 좀 있어요? 예, 일단 제일 문제는 중간선거 앞두고 미국 농민들의 표심을 달래야 돼서 대두를 팔아야 됩니다. 중국이 좀 사줘라. 예, 관세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중국이 미국의 대두를 거의 안 샀거든요. 예. 거의 제로 상태로 만들어 버렸고 브라질로 다 돌렸단 말입니다. 예, 브라질에서 사오는 걸로. 예. 네. 그런데 그걸 이제 미국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다시 중국이 사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요. 더 심각한 것은 결국은 히토류입니다. 히토류를 독자적으로 서구 진영에서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여전히 히토류 통제에 그 상당한 압박을 미국이 받고 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히토류의 통제의 범위를 훨씬 확대시키는 것도 아마 그게 제일 첫 번째 목표일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제일 협상 카드. 예, 최고의 협상 카드죠. 미국이 제일 힘들어하는군요, 그것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바라는 게 있다면 당연히 대만 문제죠. 대만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의 지배권을 인정해줘라. 네, 대만은 최소한 일국양제를 확실히 인정을 하고 예. 좀 더 나아가면 대만 독립엔 우리는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것을 바랄 거고 구체적으로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서 무기 판매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겠지만 적어도 공격용 무기는 수출하지 않는 정도의 합의안을 해주지 않으면 정상회담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그걸 계속 원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대만을 같은 나라로 합치고 싶어 할 텐데 중국은. 네. 그러려면 뭐 사실은 무력 사용이 일부 불가피한 것 같기는 하고 잠깐이든 뭐 긴 시간이든. 사실 뭐 무력 사용의 타이밍을 고려하면 지금이 제일 적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떠나서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묶여 있고 이란에 묶여 있고 한 이 시기에 미국이 지금 사실상 전략 물자들도 다 부족해져 있는 상황이고 예. 심지어 남중국해에서 정찰하던 비행기 항공기조차도 30% 정도 그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의도만 가진다면 지금이 대만을 장악하기에 제일 좋은 적기라고는 생각하는데요. 근데 굳이 중국이 왜
이걸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만 내부에서도 미국이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는 국민들의 수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예. 민진당의 지지율이 국민당을 포함한 야당의 지지율보다 훨씬 낮아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일단 국회의원들 숫자는 여소야대가 되어 있고요. 다음 선거에서 민진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외부의 간섭을 배제시킨다면 미국, 일본이죠. 간섭을 배제시킨다면 충분히 중국이 피 흘리지 않고 또 성산이 있다라고 볼 시기이기 때문에 굳이 점령은 안 할 겁니다. 대만 내부에서 친중 세력이 성장해서 네. 자연스럽게 그냥 합치자라는 의견이 모아질 수도 있다는 걸 중국은 기대하고 있다는. 예, 원래 트럼프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트럼프 1기 이전까지는 실제적으로 대만이 세계에서 12개 국가 남겨놓고 다 대만이 중국 땅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예. 미국이 중국을 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아킬레스건으로 대만을 장악하고 대만 문제를 건드리면서 이제 지금까지 상황이 바뀌어져 온 거거든요. 네네. 이제 미국만 손을 좀 떼주거나 발을 한 발 빼주면 중국으로서는 피 흘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대만을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또 하나는 설령 점령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대만 섬을 무력으로 정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만 섬을 봉쇄하는 방식을 쓸 겁니다. 지금 뭐 벌써 펠로시가 대만 방문할 때 이후로 6차례 정도를 실험을 다 해봤거든요. 예. 봉쇄 작전. 그래서 요즘 뭐 반나절이면 봉쇄를 해버려요. 그렇다면 굳이 뭐 피 흘리지 않아도 대만을 봉쇄해버리면 사실은 게임은 끝나는 건데 그것조차도 특별히 미국이 완전히 돌아서서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한다거나 대만한테 결정적인 무기를 판다거나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시간을 벌려고 할 것 같습니다. 당장 대만 문제도 특별하게 불거질 거는 없고 네. 무력의 동원이라고 하는 카드의 확률은 자꾸 낮아지고 네. 있고 네. 중국은 시간을 좀 계속 벌면서 시간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군요. 이란 전쟁은 그럼 어떻게 좀 대충 정리가 될 걸로 예상하세요? 이란은 어쨌든 신성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자기 기독교로 치면 교황 같은 존재를 적한테 잃은 셈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이란이 벌리는 것은 뭐 미국의 한 평론가의 표현대로 이런 뭐 최후의 성전을 벌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모든 것을 올인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상태로는 미국이 이란을 원래 원하던 대로 레이짐 체인지를 하려고 한다면 지상전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해 보이고요. 근데 지금 미국이 지상전을 벌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상전까지는 가지 못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상황들이 특별한 계기를 마련하지 않는 한 지리하게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3월 말에 있는 미중 정상회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국가 다 이제 미국의 지금의 입장을 어떻게 보느냐가 좀 차이가 있는데 저는 미국은 원하지 않는 만큼 지금 수렁에 빠져버렸다라고 보여집니다. 원하지 않는 수준의 수렁에 빠져버렸다. 이란 베네수엘라처럼 잠수 작전을 딱 하고 레이짐 체인지를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오히려 더 강력한 하이메네이 아들이 정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져 버렸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미국으로서는 이게 빠져나올 수도 없고 더 진입할 수 없는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전쟁을 어떤 형태로든 중재하려고 한다면 중국이 제일 책임자입니다. 우선 중국은 중동이 어쨌든 안정돼야 자국의 이익에 최고로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국가이고
뭐 중동에서 석유가 40% 50%를 지금 의지하고 있고 그러면 중동에서의 좀 빠른 종전이 요구할 거고요. 이란의 입장에서도 중국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중국이 이란의 석유를 완전히 안 사오는 그런 결단을 해버린다면 예. 이란으로서는 훨씬 더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이 빨리 종전을 할 의사가 있다면 중국을 통해서 쟤들 좀 설득해줘. 그 중재를 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겠네요. 모양 빠지지 않게 후퇴해야 되니까. 네, 그렇다. 그럴 수 있는 방법. 야,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요? 이란은 베네수엘라하고 다른 나라인데 나도 아는 거를 왜 미국이? 그러니까요. 내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나? 기초 같은데 그거. 베네수엘라에서 승리가 너무 트럼프를 도취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차이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도 뭘 좀 들어주고 대충 마무리할 만한 카드도 사실은 없죠. 이스라엘이 특히 원하는 게 장거리 미사일 없애라, 핵무기 없애라라고 하는 건데 그 말은 군인한테 총 반납하라고 하는 얘기여서 이란은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무너뜨리겠다는 생각을 버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건 최후의 보루잖아요. 핵을 최소한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미사일을 가지는 것 그거 두 개를 포기하라고 하면 그건 뭐 항복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뭔가의 타협점을 찾아야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이란이 무한정 버틸 수는 없을 겁니다. 우선은 경제가 사실은 미국이 이렇게 급박하게 전쟁을 벌인 이유 중에 하나도 이란 내부의 상황에서 시위를 하는 군중들이 점차 늘어나서 지금이 적기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시위를 왜 일어났냐 하면 뭐 미국이 뒤에서 부추긴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란의 경제 문제가 이 기본적인 요인이었단 말입니다. 뭐 경제가 전쟁한다고 나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란으로서도 빠른 시점에 뭔가 협상을 해야 되는 절명의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란도 자기 체면을 세우는 선에서 미국이 협상이 들어온다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란도. 야, 근데 미국은 핵무기, 장거리 미사일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얻고 가야 최소한 본전인데 그 이란이 내주기는 쉽지 않을 거고. 그러면 트럼프가 잘하는 이란한테는 별 얘기 듣지도 않아 놓고 이란이 잘못했다고 했다 우리한테.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포기하기로 했다. 난 그래서 이젠 돌아가려고 한다.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뭐 저러는 건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일방적으로 승리 선언하고 나올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으로서는 미국이 더 깊게 수령에 빠질 수는 없다라고 보이지는데 지상군 파견할 수 없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그게 트럼프의 장점이기도 해요. 저 같으면 창피해서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안면 싹 깔고 내가 이긴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되게 그렇게 마무리될 걸로 보시는군요. 빠른 시일 안에 30일쯤 전에 그냥 이란이 잘못했다고 한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들은 거라서 나만 들었는데 그냥 나를 믿으세요라고 트럼프가 대충 그렇게. 그게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거 아니면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그때 이스라엘은 그래라 해요? 사실은 어찌 보면 이번 전쟁은 트럼프가 야, 나 갈 거니까 이스라엘 너 나 말리지 마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트럼프 형 나 말리지 마세요 그러는 바람에 그럼 같이 할게 뭐 이렇게 된 느낌인 것 같던데 안 그래요? 이 잠수 작전이 한 번에 성공을 했다면 괜찮을 텐데 이게 성공을 못하고 이제 지상전을 하느냐 마느냐라는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제일 심각한 것은 이제는 미국 국내 여론이 너무 나빠져 있어서 트럼프가 더 이상 네타냐후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도 전후가 달라졌다. 달라졌죠. 그러니까 지상전을 벌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여론은 12%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라크의 전쟁에 비하면 완전히 바뀐 거란 말입니다. 이라크 때는 연합군도 다 참전을 해줬고 미국 국내 여론들도 절대적으로 받쳐줬고 국회도 다 의회도 다 지원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중에 아무도 우군이 없어요. 그런데 여론은 최악의 상황이고요. 따라서 네타냐후가 아무리 원한다고 하더라도 이 이상으로 미국이 몰아가기에는 정말로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려면 중간 선거는 완전히 포기해야 되겠죠. 미국은 이스라엘이 자꾸 이란이랑 싸우려고 하면 그래 니들이 싸우거나 말거나 내 말 안 들을 거면 알아서 해라 라고는 안 하는 것 같던데 굳이 그렇게 이번에도 같이 해서 얻을 거는 뭐였을까요? 트럼프의 개인적 성향 에 기인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트럼프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번 선거에 나올 때 자기는 세계의 전쟁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이스라엘은 외외로 했어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트럼프가 비즈니스맨이잖아요. 네. 이 사람은 유대인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 인맥들이 누구보다도 막심하게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물에서 큰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건 분석을 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가족들의 비즈니스 관계도 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참 트럼프는 열심히 살아요, 그죠? 네, 열심히 돈을 그 나이에 그 정도 돈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편법을 동원해서 돈을 벌려고 대통령이 된 건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돈을 버는 건지 어느 쪽이든 와 진짜 열심히 산다는 생각. 그러니까 지금도 뭐 계속 무슨 큰 전쟁 같은 것을 터뜨리기 전에 터뜨리고 나서 보면 그들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주식을 샀다 팔았다 비트코인 투자를 했다 팔았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저도 이렇게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끔씩 트럼프를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중국의 양회가 곧 시작이 된대요, 교수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뭘 우리는 봐야 되나요? 양회는 전문가들은 그 안에서 뭘 핵심을 쏙쏙 잘 뽑아서 이거라고 하시던데 보는 우리는 그냥 매번 하는 행사 하는 것 같고. 중국 한해 살림살이가 어디로 갈지 그걸 결정하는 거니까요. 일단 제일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경제 성장률 목표를 어디로 잡느냐. 그러면 소위 양적인 성장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이번에 4.5에서 5.0으로 잡았어요. 네. 이거는 양적 성장은 안 할 생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지난 3년 동안 5.2, 5.0 성장률을 보여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보다 성장 목표를 떨어뜨린 건 중국 내부 경제 사정, 외부 환경도 충분히 고려되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중국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하려고 하는 것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급속하게 전환시키려고 하는 GDP 중심의 성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앞으로 100년을 먹고 살 무기를 이 시기에 만들려고 하는 중국 말로는 신질적 생산력을 높이겠다라고 말하는데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을 이번에 본격적으로 규정한 것 같고요. 그게 대표적으로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지금까지 중국은 재정 부채를 3% 수준 네, 유지하는 것을 목표를 쭉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재정 적자를 4%까지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이건 상당히 의외적인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투여를 해서 경기를 적극적으로 끌어올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새로운 신질적 생산이라고 하는 미래 산업에 쏟아붓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게 이번 양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경기 살리는데 조금 더 힘을 쏟기로 했다. 단순한 경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AI, 양자, 그다음에 저고도 비행, 3,000m 이내의 저고도 비행이라든지 그다음 6G 같은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기술 문제를 미국과 격차를 줄이고 혹은 추월할 준비를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15차 5개년 경제계획의 첫 해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앞으로 5년 동안은 그렇게 계속 가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진즉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고 하고 있지 않았어요? 예, 해왔죠. 그러니까 해왔는데 더 열심히 하기 어려울 만큼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해왔죠. 해왔는데 주목해 볼 건 이 재정 적자 감당 비율이에요. 이거는 여지껏 한 번도 안 했죠. 그럼 그렇게 늘린 재정 적자를 가지고 경기 살리는 데 쓸 거냐? 내수 경기, 중국의 내수 경기,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미국과의 경쟁에 필요한 기술 개발에 쓸 거냐? 뭐 당연히 기술 개발을 쓸 후자 거를 쪽이라는 후자 거죠? 쪽으로 볼 거. 그뭐 모토가 신질적 생산력 그 고향에 딱 박혀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은 어쨌든 다양한 소비 진작 방법을 통해서 가계에서 지출하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하려고 할 거로 보여지고요. 예. 국가 재정은 집중적으로 이런 새로운 기술 산업에 투자할 것 같습니다. 더 필요하면 더 투자하겠네요. 4%, 3%를 4%로 하는 거면 그게 뭐 그쵸, 5나 6이나 7은 안 될 지금 이유가 뭐 없잖아요. 지방 부채는 심각하지만 아직도 중앙 정부의 부채는 중국 스스로는 심각하지는 않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마음만 먹으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쓸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요. 지금 중국이 수출은 뭐 특별하게 큰 문제 없이 잘 된다 합니다만 내수 경기는 자꾸 안 살아나고 죽고 그러고 있는데 몇 년째예요 이게 내수 경기 죽은 게? 그렇게 됐죠. 중국 정부의 생각이 뭘까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저거 살리려고 맘먹으면 중국처럼 정부 주도의 경제에서 저거 뭐 굳이 나중에 부작용이야 어떨지 몰라도 못 살릴 거는 없는데 부동산에 다시 불 붙이고 뭐 말씀하신 대로 돈 더 풀 수 있고 하다 보면 하는데 왜 안 살리고 있지? 저거는 못 살리는 게 아니라 야야 좀 기다려봐 내가 생각이 있어라고 해서 자꾸 뒤로 미루고 있는 거라고만 보여지는데 아닌가요? 예, 방금 딱 말씀하신 데 해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부동산 문제입니다. 중국은 지금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모든 전력을 다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가격 압박. 예, 부동산이 사실은 최근 한 3년 이전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중국 경제를 부양시킨 그 근본적인 동력이 부동산이었고 그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급속한 속도로 뛰기 때문에 시진핑 정부의 생각은 이걸 잡지 못하면 중국의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을 지금 한 20% 정도는 이상은 떨어뜨렸죠. 이걸 잡으면서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하는 세계사의 전무후무한 일을 좀 어렵지. 예, 전무후무한 일을 시도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꾸역꾸역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을 잡으려는 이유는 보통은 진짜 이게 거품이 되고 거기에 대출이 많이 끼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터지기 시작하면 일본 같은 꼴 난다. 네. 는 경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뭐 경제가 망할 것 같지는 않지만 점점 더 위화감, 양극화, 그로 인한 국민 뭐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저건 좀 아닌 것 같아 해서 잡으려고 하는 케이스. 크게 이제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중국은 어떤 쪽에 고민이 중국은 강해요? 뭐 당연히 전자입니다. 중국은 뭐 당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민심이 뭐 10% 20% 오르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써요. 진짜 거품이 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군요. 거품이 꺼질 수 있어서 국가 경제가 큰 도탄에 빠질 것을 걱정하는 거죠. 저기서 거품 꺼져서 이제 인민들의 부동산 매수 욕구가 아예 그냥 사라져 버리거나 해버리면 나중에 살리려고 해도 어려우니 그렇죠. 일단은 좀 캄다운을 서서히 해야 될 필요는 있다. 근데 그것까지 해내면서 경기를 이렇게 안 죽이면서도 또 이렇게 또 하는 나라도 쉽지 않은데 중국은 지금 그거 하느라고 지금 정신없다. 정신없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 동네 이야기 중요한 거 꽤 들었는데 인상적인 게 몇 가지 있네요. 미국과 중국은 더 이상 당분간은 그렇게 지난 몇 년처럼의 양상으로 싸우지는 않을 것 같고 의외로 가까워지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을 만한 사건도 벌어질 거다. 그리고 대만 문제에 관한 한 당분간 미국도 좀 열중시어하고 중국도 좀 시간을 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이란과 미국 간의 사이에서는 미국이 빨리 명분 찾아야 되는데 저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네. 미국이 되게 당황을 많이 하고 있다. 네. 요 정도로 중간에 그 중재를 오만이라는 나라가 주로 한다고 하니 가끔씩 수십 년에 한 번씩 우리가 오만한테 좀 뭐 좀 화이팅 잘하라고 해야 되는 때도 오네요. 평소에는 뭐 하는 나라인지 관심도 없는데 그러면 재밌게.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중국이 중동 특사를 파견을 해서 어쨌든 1차적으로 전쟁을 좀 다운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빨리 화해를 시키려는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뭐 좋든 싫든 중국이 가장 적합한 중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서는 거는 어쨌든 세계 경제를 위해서는 좋은 일로 보여집니다. 점점 더 중국의 비중, 중국과 관련한 뉴스들이 더 부상을 하게 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재밌습니다. 설명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자주 좀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방송대학교 김희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을 하거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배워야 하겠죠. 두나무 부회장부터 리디 대표까지 유니콘급 창업가 10명에게 직접 배우는 10주간의 여정, 앙트러프러너십 칼리지 2기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이에라이프 스타일은 가구 구독하는 스타트업으로 지금은 삼성전자, 썬퍼니처와 함께 인테리어 구독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현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정말 하시기 나름만큼 가져가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강사님부터 동료 같은 우리 수강생까지 정말 폭넓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강사님들 중에서는 신규 프로젝트 구독 서비스에 같이 하는 것들도 지금 실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진짜 시간과 돈을 들여서 구하기 힘든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대표님들은 참석해 보셔도 좋겠다고 추천드립니다. 앙트러프러너십 칼리지 2기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링크에서 신청하십시오.